두 분 모시고 계속해서 FOMC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죠.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전무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FOMC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분석도 자세하게 도와주시는 부분 감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보셨죠? 아, 네. 올해 마지막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간에 올해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또 계속 시청자분들도 뭐 함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찜찜한 FOMC가 있고 끝나고 나면 그래도 홀가분하고 기분 좋은 게 있는데, 뭐 결과적인 거지만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기분이 좀 그런 걸까요? 어쨌든 한 분 한 분 좀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먼저. 네, FOMC 어떻게 보셨습니까? 12월. 네. 뭐 다소는 좀 우회였고요. 의외였다. 예, 상당히 조금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워낙 시장이 좀 앞서가서 조금 이제 경계의 목소리를 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오늘 또 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뭐 경제 전망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사실 시장이 바라던 수치로 사실 간 것 같고요. 점도표도 시장과의 간극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어떠한 그 시그널을 준 것 같고, 뭐 총평을 하자면 그냥 미 연준이 미리 싼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줬다? 네, 다 크리스마스는 뭐 25일이니까 좀 미리 시장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은 사실 누가 선물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크리스마스 선물 11월부터 사실 먼저 좀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더 한 번 더 확실한. 산타 선물을 아직은 크리스마스가 조금 남아있는데 줬다. 사실 이 FOMC 빅 이벤트 끝나고 나면 사실상 크리스마스 시즌 이 휴일에 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선물을 좀 확실히 받으면서 들어간다. 총평이었고요. 전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또 저도 비슷한 네. 의견이고요. 올해의 산타는 파월이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 주신 대로 그 시장에 경계감이 있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선물을 땡겨 받았는데, 산타가 우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뺏어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그냥 너 가져, 이런 분위기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이번에도 보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가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지만, 경제를 보고 있지만, 저기도 그 짧은 단기 데이터에 엄청 흔들리는구나. 저기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구나. 예, 그러니까 산타가 사람이었다. 이제 여기까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마지막 말씀. 산타는 산타인데 산타도 사람이었다. 네. 그렇죠. 어디에서 엄청 흔들리고 있구나. 저 안에도 내부적으로도 그런 걸 어디에서 좀 느끼셨어요? 뭐 이번에 사실은 전도표도 위아래로 좀 여전히 좀 더 많이 뭐 이게 그래도 괴리가 연말까지 왔는데도 벌어져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그 Q&A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일부는 PPI 숫자 발표. 네. 어젠가 그저께 발표됐죠? 며칠 안 됐죠? 네네네. 예, 그 숫자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걸 보고 일부 위원들이 자기의 추정치대로 전망치를 바꿨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연준이 상당히, 우리는 그 알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저기는 단기적인 데이터 포인트에 흔들리지 않고 추세와 평균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데이터 포인트 앞에서 자기의 생각들이 확확 바뀌는. 왜냐면 근데 당장 잘 생각해보면 2주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아웃 들어가기 전에 12월 첫째 주에 12월 1일이었나요? 파월이 그 뉴욕 경제인 협회 거기서 인터뷰했을 때는 상당히 공격적,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2주 만에 갑자기 표변한 거지 않습니까? 2주 사이에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을까? 그 얘기는 결국은 저분들도 안에서는 나름 상당히,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이 매일 바뀌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도 당연히 맞겠고요. 시장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제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다 그러면 이런 것도 거기 역할 아닐까요? 원래는 아닌데. 원래는 아닌데. 네, 원래는 아닌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제3의. 아. 예, 원래는 고용시장과 물가만 한다는데 금융시장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PPI가 뭐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동시에 또 FOMC 발표 동시에 발표됐는데 2년 9개월 내 최저를 기록을 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좀 보고 있다. 좋습니다. 동결은 예상을 다 했던 거죠. 동결은 좀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전문 의원님도 의외였다. 이거 의외였다라고 앞서서 네. 총평을 좀 표현해 주셨다는 거죠. 동결은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였던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경제 전망치에서 물가 지표, 그러니까 PC 물가 전망치 자체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조금 이제 하향 조정된 거.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은 뭐 큰 폭으로 하향됐고요. 내년에도 뭐 PC 물가 기준으로 보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을 됐고, 코아 같은 경우는 2.6에서 2.4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는데, 뭐 어느 정도는 그 올해 같은 경우야 뭐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될 거로 봤는데 내년 수치마저도 사실은 손을 건드렸다라는 부분. 그보다 이제 성장률은 올해는 뭐 상당히 큰 폭으로 0.5%포인트 올린 반면에 내년은 0.1%부터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올해 성장이 좋기 때문에 기저적으로 보면은 내년은 당연히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폭 자체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는 미국 경기 자체가 경기 연착륙에 대한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또 이 물가를 말씀드린 거는 이 PC 물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디스인플레이션 자체를 결국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러한 지표라는 부분에서 물론 뭐 저는 뭐 점도표는 조금 뭐 하향 조정이 될 거로 봤는데 이 물가 지표 자체가 이렇게까지 조정이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생각이 뭐 계속해서 데이터가 나오면서 네네네. 바뀐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상당히 조금 그래서 의외였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뭐 점도표 하향 조정하는 거 뭐 다들 두 가지 조금 느낀 거는 미국 경기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 고금리 얘기하면서 연초부터 사실은 뭐 1년 내내 침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침체를 피하고 올해 뭐 2.6%의 어떤 연준 전망치이긴 하지만 2.6%의 성장을 가고 내년에도 1.4%의 성장을 간다라는 얘기 자체는 미국 경기가 상당히 체력적으로 강하고 또 우리가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미국 경기를 여전히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결국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외였던 뭐 의외라기보다는 사실 그동안 저희가 느껴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도 조금 생각해 보면 가면 우리가 9월달에 나왔던 전망치하고 12월에 나온 전망치 사이에 왜 이렇게 간극이 큰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네. 해보면 저는 유가가 가장 큰 드라이버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물가 지표 나오는 거에도 가장 큰 네.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 에너지. 그러니까 저희가 9월달 뭐 또 10월달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뭐 이스라엘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뭐 100불 가는 이러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에 유가가 지금 60불까지 내려왔고 뭐 미국의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는 뭐 3불을 깨니 안 깨니 하는 이러한 정도의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물가 물론 이제 그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뭐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안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헤드라인 물가 자체가 이렇게 유가 때문에 크게 잡혔다라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연준 위원들의 생각들 뭐 이러한 것들에 상당히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이게 유가 전망에 대해서 뭐 아직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어떤 지금 원유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는 상당히 안정성일 수 있다라는 어떤 지배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있다라고 보면 미국의 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9월 달에 봤던 그 물가의 주변 환경과 지금 12월에서 바라본 그거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유가에서 물가. 보고 있고요. 그것이 뭐 점도표의 하향 조정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시장이 원하는 만큼 내려준 어떤 그러한 결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도 아까 이제 좀 경계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연준이 시장의 생각과 거의 간극을 비슷하게 맞춰가는 모습들 자체는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는 가장 그 간극 자체가 좁아진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오늘. 생각.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아마 시장이 조금 환호하는 부분들이고 미 연준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뭐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이제 확인시켜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들 얘기했던 게 오늘 이전까지는 동상이몽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표현을 썼었는데 오늘로서 어쨌든 간격이 여전히 있긴 있지만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할 것 같고요. 근데 전문 의원님이 이제 그 가장 큰 차이가 유가인 것 같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유가 하나만을 가지고도 사실 분석할 사항들은 많지만 유가가 그러면 거꾸로 튄다면 다시금 좀
재점화될 수 있는 예, 위험도 그거는 있는 이제 거잖아요. 위험성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뭐 유가가 뭐 어떤 요인이 뭐 지정학적 네. 요인인지 뭐 수요가 강한 요인인지 뭐 아니면 사우디가 뭐 어마어마하게 감사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돌발적인 상황으로 해서 유가 자체의 분위기 자체가 또 바뀐다라고 하면 이 뭐 오늘 나왔던 이 전망치 물가 전망치 자체는 다시 또 상향 조정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하향 안정성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잡혀가기 시작을 한다. 오늘 뭐 파월 의장도 조금 그러한 뉘앙스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전체적인 물가가 뭐 이전처럼 그렇게 뭐 급등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물가 계속 떨어질 거냐 아니면 옆으로 평탄하게 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가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봐야겠죠. 이 미국 경제 성장이랄까, 이 굳건함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침체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올해 참 의외로 이렇게 잘 왔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했는데 침체에 대한 질문들도 확실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선 침체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지표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지나온 데이터를 네. 확실히 백밀러 전망이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분명 맞고 강한 네. 거 분명 맞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렇게 좋았으면 이것을 지금부터 그 기울기로 똑같이 자를 대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이냐. 근데 과거의 경험상 봤을 때는 꼭 그렇진 않았다. 왜냐하면 주로 침체가 오면 소비에서 오는데 소비는 상당히 디스럽티브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이게 이제 가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비란 거를 그런 경제 환경에 맞춰서 서서히 줄이고 서서히 올리기보다는 쓸 때까지 쓰다가 심지어는 빚내서까지 쓰다가 목이 차면은 그때부터 급격하게 줄이는 경향이 늘 있어 왔고 그래서 사실은 보통 그 연준 그 연구에 의하면은 한 분기 전까지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런 거 있었고요. 특히 소비가. 그렇죠. 주로 소비 지표나 뭐 이런 기타 등등 거기 맞춰서 생산 지표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따라가는데 대표적으로 2007년도에도 그런데 과거 이건 이제 그 침체 연구를 했을 때 결론이 그랬어요. 연준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마지막까지 모른다.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고요. 2007년도에도 사실은 그때 버냉키가 제 기억에 의해서 2007년 7월까지도 우리 미국에 침체는 없다라고 어나운스 하고 정확히 6개월 후에 침체 들어갔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그 침체 전망에 있어서 연준이 이제까지는 썩 좋은 성적표를 받지는 못했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제 기자들이 그런 지속적인 질문을 첫 번째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연준하고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맞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경기가 과열로 갈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착륙은 아니고 연착륙 아니면 경착륙인데 둘 중에 하나 남았는데 이게 연착륙으로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뒤가 경착륙일 수가 있다라는 걱정들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금리를 저렇게 시장에서 빠르게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너희들도 지금 금리를 이 정도까지 내릴 거라고 바뀌었다면 사실은 속마음에는 침체를 보면서 미리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런 점도표를 낸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계속 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 전 정당했다고 보고요. 무역적으로 걱정을 한 거. 그다음에 연말까지 최근에 그런 소비 데이터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의 소비는 좋은데 사실은 제가 제일 최근에 봤던 재미있는 거는 그 BNPL이라는 방식으로 네. 지금 이번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연말 시즌에 쇼핑을 제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거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네, 풀어주시면. 맞습니다. BNPL이 네. Buy Now, Pay Later. 이게 이제 신용카드로도 안 네, 되는 네. 사람들이 BNPL이라는 방식으로 땡겨서 이제 빚내서 이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돈 내야 될 때 되면 상당히 이제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다 봐야 될 것 같아서
바라본 데는 사실은 미국이 경착륙 들어가면 전 세계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안 바라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경계감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체 관련된 질문을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사실 핵심은 요거였던 것 같아요. 꼭 그러면 침체가 와야만 인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약간 좀 뭐랄까 아니요 우리는 침체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단 그걸 가장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대답을 좀 이어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뭐 말씀하신 좀 얼버무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침체 안 가도 금리는 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를 올렸던 가장 중요한 요인가 결국 물가였고 그 물가 수준 자체가 지금 뭐 거의 반토막 이상 사실은 둔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금리 자체 왜냐하면 이제 실질 금리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당연히 그거를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이제 뭐 또 침체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요구를 하겠죠. 우리가 이제 2018년에 경험했던 인슈런스 컷이라는 침체 막기 위해서 금리 내려라는 요구 자체가 시장에서 이제 빗발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보험성 인하. 예.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둔화가 되면 언제든지 연준은 그러니까 보험성 인하, 그러니까 침체를 막기 위한 보험성 인하 조치에 결국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파월 의장이 자기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 안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미국 경기를 침체로 가는 부분을 뭐 연준이 이렇게 넉놓고 있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물가만 좀만 잡히면 금리는 언제든지 좀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님은요? 말씀 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침체를 바라는 만에 하나 한마디라도 하면 그 탄핵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네. 우리는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노력했는데 불가피하게 침체가 발생하면 했지. 침체를 침체에서 물가 잡겠다. 이거는 사실은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이슈지 그거를 의도해서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사실 속마음이 알 수 없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전히 이제 아까 불씨는 말씀 주신 대로 유가 이런 건 다행스럽게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이번 CPI에서도 슈퍼코어 그러니까 CPI에서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게 슈퍼코어인데 슈퍼코어 서비스 쪽은 여전히 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오히려 좀 올라갔죠, 사실은. 11월 달에는. 그래서 여전히 약간의 불씨는 조금 남겨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다시 잠잠해지는지를 좀 저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 보험성 인하 가능성은 과거의 경험상 그 90년대 그린스펀이 한 번 정도인가 두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94, 5년도 한 번 했었고 98년 전에 한 번 정도 했었고 그때는 사실 적게 움직이고 적게 내리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해본 적은 없어서 사실은 과연 이제 파월이 할 수 있겠는데 파월은 분명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그 소위 실패한 그 연준 의장이 되느니 자기는 센 매파로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이걸 하겠다라는 어나운스는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보험성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사실은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2% 초반대까지 안정적으로 많이 유지가 되면 당연히 사실은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부도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든 기업들이 부도나든 그거를 방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사실 낮춰줘서 그런 환경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연준의 역할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제는 지금 연준이 전망하는 대로 하향 안정화된 물가가 장기간 유지해야 돼야만 소위 보험성 컷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사실은 저희가 그 상황, 그런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계속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 차례로 들어봤고요. 사실 FOMC 이제 기자회견 간담회 할 때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부분을 제일 좀 신경 써서 바꾸는데 오늘은 때 아니게 단어였어요. 애니. 저 애니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주목이 되니까 뜻이 뭐였더라 그러고 사전을 찾아봤나. 급기야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그 어떤 뭐 부정문이나 의문문 이렇게 배우기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변한 게 any additional policy form이니까 뭐 약간 그 어떤 추가적인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는 이거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바뀐 거 아니야 표현이? 이렇게 해서 기자도 처음으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약간 좀 질문과는 다르게 답변을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거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좀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두 분도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단어가 새로 또 등장하고 해서 애니. 그래서 뭐 영어가 짧아서 좀 그게 했는데 일단 뭐 오늘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보게 되면 뭔가 비둘기적인 거를 확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를 상당히 절제하는 듯한 모습을 그렇죠. 보여줘갖고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요번에 그 성명서 N이라는 문자하고도 사실은 좀 맞는 그 궤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제는 거의 이제 승리를 선언해도 될 것 같은 인플레이션 승리에서 선언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일단 그걸 당분간은 그래도 조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좀 네. 숨기려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로 봤고 아마 그러한 것들이 이제 N이라는 어떤 단어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응축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걸로 좀 나름대로 이렇게 방어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문구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변하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좀 더 자기네들이 많이 갖겠다라고 사실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내리는 건 꿈도 꾸지 마였으면 이번에는 위든 아래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래를 사실 어찌 보면 열어놓은 거죠. 예. 위도 놔뒀지만 아래도 열어놨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훨씬 더 표현을 좀 더 그거를 이제 애니로. 근데 이게 참 저희가 성경 공부나 불경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단어 하나 갖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이 참 늘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기한 게 전무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보면 FOMC를 이렇게 밤새서 제가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과거에 비하면 좀 신기한. 네. 뭐 역사적인 금리 고점에서 사는 우리들의 좀 어떤 신기한 좀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좀 중요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미 좀 완화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다. 그러면 시장이 미리 이렇게 연준이 할 역할을 좀 많이 해줬는데 그러면 인하 시점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책 이런 게 좀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의 질문을 좀 던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인상 깊게 보셨나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뭐 많이 아니라 시장이 좀 먼저 땡겨서 반영했다. 이 측면에서도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비둘기파들이 금리 인상 필요 없다 내지는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네. 시장에서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사실은 올라가서 그거 자체가 긴축 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이 굳이 나서서 금리 인상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그게 사실은 저번 9월, 10월 정도까지 그 전까지의 모습이었다고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5% 이상 이제 육박하고 시장이 그런 역할을 좀 대신해준다. 이런 얘기가 한창 시장에 그렇죠. 굉장히 많을 그게 때. 불과 두어 달 전입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제 10월, 11월 오면서 금리가 정확히는 11월 한 달과 지금 한 달 반도 안 됐네요. 그 짧은 시간에 시장의 금리가 급락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이거라면 또 다시 지금 아마 그 골드만삭스 금융시장 금융환경 여건 지수 이런 거 보면은 한 3년 전 이후로 가장 완화돼 있는 시장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효과를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 땡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연준이 할 수 있는 폭이
별로 없어진 거 아니냐. 이미 시장은 알아서 선물 다 받아갖고 다 서로 나눠갖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물가 측면에서는 금융시장 환경이 이렇게 아주 완화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썩 즐겁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웰스 이펙트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또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올라가면서.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부의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평상시에 뭐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사던 거 15만 원짜리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사실은. 그럼 또 물가를 자극하고. 그럴 뭐 수가 이런,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물가가 좀 빨리 하향 안정화돼야 연준도 소위 그 크레딧 이벤트가 생기기 전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그걸 사실은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충분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돼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상당히 다 즐거워하지만 앞으로 어찌 보면 연준의 운신의 폭이 시장 환경만 놓고 보면 금융시장 환경만 놓고 보면 좀 좁혀져 있는 것도 맞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은요? 예, 사실 뭐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사실 그동안 연준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뭐 오죽하면 대변인, 네, 비공식 대변인이라는데.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였던 것 같은데 뭐 연준이 조금 좀 시장에 경계감을 줘야 된다는 어떤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기사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연준 생각하고 약간 좀 달라진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아마 그러한 질문을 조금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시장이 앞서가느냐 안 앞서가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좀 앞으로 이제 관건일 네.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지금 만약 연준의 그 경제 전망치만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성장률이 1.4고 물가가 한 2.4%라고 하면은 결국 뭐 우리가 명목 그냥 물가 성장률 합치면 대충 한 4%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대충의 지금 금리 한 4%면 어느 정도는 시장이 앞서간다라고 표현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내년은 뭐 3차례, 4차례의 어떤 금리 인하를 분명히 반영을 해서 결국 이제 이 4%대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흐름이 과연 연준이 여기서 조금 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떠한 시그널을 주면서 이게 뭐 3%대로 안착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4%대에서 그냥 이제 쫙 유지가 되든지 상황에 따라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어떤 물가 지표라든지 성장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에서는 뭐 지금 뭐 기자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러한 질문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아직 그렇게 시장이 아주 앞서간다라고 얘기하기는 뭐 거의 뭐 어떤 지금의 어떤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성장률 궤적을 시장이 좀 따라가고 있는 정도다라고만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하 시점을 3월이냐, 뭐 6월이냐, 몇 월이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할 때 어떻게 오늘로서 좀 변화된 게 있는 겁니까? 변화되는 게 어떻게 저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였던 게 그 3분기 일단 3분기였던 게 한 2분기 정도로 한 1분기 정도 당겨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서 2분기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1, 3월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빨라 보이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뭐 1, 2, 3월에 나올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지금 추세 특히 이제 코아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10월, 11월 추세로 생각해 보면 한 3월, 4월 정도 가면은 저희가 이자 후반대 뭐 3 초반대 뭐 이 정도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연준이 충분히 그때 가서는 금리를 낼 수 있는 명분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는 이번 회의로 결과로 인해서 뭐 금리 인하 폭은 뭐 3차례에서 4차례일 거고 시점은 2분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세 차례를 내리려면 2분기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만약에 이게 굉장히 변화가 물론 많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세 차례 인하를 예상하니까요. 2분기 한 4, 5, 6월 중에 한 번 내린다 생각하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내려야 되는 거죠, 위원님?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내리면 분기에 한 번씩 네, 세 차례면 그러니까 그렇죠.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한 차례 정도씩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좀 상황에 따라 그렇죠. 예, 근데 일단 지금 상황 기준으로는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2분기 정도로 한 분기 정도 당겨진 것 같다. 전무님은요? 인하 시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5.2에서 5.5잖아요. 네. 지금 이거를 시장에서 가장 잘 따라가는 그 시장 금리라고 하면 미국의 2년물 금리입니다. 근데 2년물 금리가 어제
요 밤 사이에 빠져서 4.4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시장 금리는 이미 금리 3-4번 내리는 거를 이미 벌써 앞서가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근데 사실은 연준은 시장 금리를 보고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내려올 걸 예상하고 지금 네, 먼저 먼저. 움직인 거다.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연준은 사실은 물가가 잡히는 걸 보면서 사실은 플레이를 분명 하고 싶은 걸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게 지금 이번 랠리, 그러니까 11월 랠리를 폭발시켰던 가장 큰 것이 사실은 이 파월이 아니라 앨런이지 않습니까? 네. 재무부에서 그 부채를 찍을 때 장기물보다는 단기물로 집중시키면서 10년물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서 좀 일정 부분 불식시켜준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사실은 지금 시작돼서 돈 써야 되고 여전히 채권은 찍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공급이 얼만큼 나오고 그거를 사실은 시장에서 소화시켜 줄 수 있겠느냐. 여기서 그것이 소화된다는 얘기는 금리가 더 빠르게 더 내려갈 거라는 확신과 함께 이제 좀 같이 들어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시장의 수급은 좀 타이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그 뱅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국 국채를 다룰 수 있는 프라이머리 뱅커들의 채권북이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여전히 그러한 그 채권 수급발 사실은 금리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연준의 사실은 그 내려오는 흐름도 흐름이지만 그거하고 또 거꾸로 시장의 금리 흐름은 조금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선행에서 먼저 내려왔으면 그것 때문에 또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 더 세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 남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을 네네. 만든 그 야드니 네. 그분도 사실은 어젠가 그저께 인터뷰를 했던데 사실 채권 자경단이 사라진 거 아니다. 왜냐하면 공급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여전히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소위 적자를 줄일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시장 금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는 건데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재미없는 채권 시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해보셔서 그래서 먼저 땡겨받은 선물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좀 많이 일찍 땡겨받은 선물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옐런 얘기해 주셨는데 시장을 움직인 또 중요한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원로이사도 상당히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질문에서도 심지어 원로이사 가 나오더라고요. 인용을 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뭐 매파 대표적인 매파였는데 비둘기적인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파월 의장보다 상당히 그 발언이 주목을 좀 더 받았었죠. 네. 자, 고용에 대한 얘기도 오늘 좀 많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고용 쪽도 뭐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고용은 예, 좀 완만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사실 양날의 고용시장 양날의 진짜 그 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지탱을 할 수 있고 소비가 견조할 수 있고 우리가 고금리를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은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이제 지켜내준 부분들인데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제 물가라는 측면에서 뭐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코어 물가 자체를 잘 떨어뜨리지 못하는 또 하나 이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 이제 고용시장이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파월 의장이 했고요. 그것이 뭐 이민자도 이제 조금씩은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지금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뭐 저는 사실 구인 구직건 차를 이제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아직 과거 평균치에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고용시장이 균형에 맞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잣대를 꼭 이제 팬데믹 이전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균형 수준을 계속 생각을 하는데 사실 팬데믹 이후에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잣대가 맞는지가 자체가 일단은 조금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과연 구조적인 어떤 변화라는 부분을 반영했을 때 이게 지금의
어떤 그 고용 시장의 어떤 수급 밸런스 자체가 균형점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인구직 차라는 건 위원님.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는 일 자리가 너무 많았다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사람을 구하는 쪽이 너무 많고 내가 이제 일할 사람은 적었다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적고 자리는 그렇죠. 좀 더 많고.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간극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다. 근데 그건 맞지만. 네, 맞지만 근데 그 간극이라는 게 아직도 과거에 보면은 이 수준 자체가 거의 과거에 뭐 몇십 배 수준으로 사실은 지금 아직도 일자리가 더 많은 상황이 되니까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과연 이게 아직도 그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러니까 과거 팬데믹 일할 사람이 아직은 안 돌아와서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직은 팬데믹처럼 못 들었기 때문에 그거인지, 아니면 정말 미국의 노동시장이라는 게 뭐 베이비붐 세대 은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절대로 이제는 이전 수준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로봇을 얘기하고 뭐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AI를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균형점이라는 게 과거의 균형점인지 현재 지금 있는 정도의 균형점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 질문을 오늘 그 자리에서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의 기준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모든 네. 지표의 어떤 기준 잣대가 사실은 조금 다 달라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노동시장 자체도 미국이 이러한 특히 인구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사실은 저는 미쳤다라고 좀 봐야 될 거고, 반면에 이제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것, 결국 이제 출생률이 될 거고 이민자가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쉽게 빨리 뭔가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오늘 연준 의장이 균형을 맞추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현재 뭐 물가 고용 시장 자체는 현 레벨 침체만 없다라고 하면 현재 레벨에서 조금 둔화되는 정도, 뭐 이러면서 이제 격리를 맞춰주고 물가의 어떤 둔화 압력은 조금씩 주는,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균형적인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상당히 과열? 아직은 덜 식은 거고. 그렇죠.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 잣대에 비하면 지금 이미 일자리 수는 마이너스로 가였어야 되고, 실업률 자체는 이제 뭐 결국 뭐 거의 5% 가까이.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와는 다른 게 이번 미국 경제는 망하는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금리 오를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IT 버블 때는 IT 기업들이 다 망했고, 2008년에는 모기지와 같은 부동산 업체, 또 은행들 뭐 이러한 쪽이 다 망했고,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물론 이제 SBB 사태와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터졌지만 그것을 잘 봉합을 했고, 결국 지금 상에 보면은 기업이나 이러한 쪽, 물론 이제 조금 우리가 뭐 한계 기업 이런 것들은 물론 도산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형 기업으로 얘기되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러한 쪽은 전혀 망하는 데가 없다라는 부분도 사실 고용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로 봐야 될 거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제 체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우리가 리쇼링 정책, 뭐 기술 혁신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그 어떤 성장의 모멘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질적으로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실업률 뭐 5% 사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과거 같으면 그랬을 법도 한데 지금 3%대에서 실업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왔어도 과거와는 기준 자체가 좀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걸 수 있다라는 말씀이, 사실 그 기준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전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 주신 대로 해서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지난 3년간 늘 틀려왔었잖아요. 사실은 진짜 늘 틀려왔습니다. 연준 포함해서 연준이 가장 많은 이코노미스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연준 포함해서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까지 틀려왔었기 때문에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오늘 사실 변화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틀렸었다는. 불과 3개월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전망치들이 바뀌었으니까 분명 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딜 가든 예측은 틀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측대로 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안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대응을 하고 좋아질 것 같으면 뭐 쿨다운 시키고 뭐 이런 리액션이 있으니까 예측치가 바뀌는 거라서 이건 서로 당연히 예측은 틀리려고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예상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고용시장은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3.9 갔다가 3.7로 다시 내려오는 어찌 보면 과열이에요, 사실은. 실업이. 예.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엄청난 과열인 고용이 거죠. 과열이고 뭐 말씀드린 대로 3%. 구인구직 네. 비율이 한때 2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일자리가 2개씩 남아도는 둘 중에 골라가는 엄청난 시장 가운데 지금은 아마 1.4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여전히 일자리가 더 많다. 더 훨씬 많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코로나 때 워낙 그러니까 맘앤팝이라고 하죠. 이렇게 작은 데들이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일부러 구인을 계속 열어서 좀 잉여로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실업률이라는 거대한 그런 데이터 말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그 실업돼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쨌거나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 임계선까지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첫 번째 경기 둔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시직. 보통 임시직이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줄이잖아요. 소위 알바부터 자르고. 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예, 기업에서는. 일단 네, 그거부터 네, 줄이고 네.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정규직까지 가놓으니까 그게 또 이제 사실은 빠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실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 둔화 시그널들은 실업률 데이터만 보고 안심하기에는 조금씩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 맞다. 네. 그걸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원래 이제 실업률 데이터는 건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사후적인 상당히 좀 사후적인 데이터라서 그걸 보고 지금 앞으로도 되게 좋을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연준이 지금으로서는 자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맨데이트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도 지금 지키고 있으면서 물가도 좀 낮추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잘한 과거 연준이 있어?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처음부터 그게 느껴진 게 처음 멘트 시작을 이제 연말이니까 오랫동안의 약간 성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있었습니다. 네. 잘했다. 근데 내년도는 네. 사실은 입김이 아까 말씀대로 정치권의 입김이 상당히 셀 거예요. 아무래도 대선. 분명 당시 네. 옐런이 당장 이번 주에 요 FMC 직전에 그 CNBC하고 인터뷰하면서 금리는 낮춰야지 맞지 않아? 라고 원래 코멘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것도 했지. 바이든도 여기서 금리 인상은 없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원래는 민주당 쪽 적어도 정확히는 트럼프 이전에는 단 한 명도 대통령이 연준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 몇십 년 동안은. 독립성을 굉장히 보장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네. 바이든이 사실은 지금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연준한테 어찌 보면 대놓고 압력을 좀 행사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는 파월 자기가 임명해놓고 자기 임기 중에 쫓아내려고 했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내년도가 상당히 뭐랄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공공연한 또 공공연하지 않는 압력들을 많이 받을 거고 그 분야가 사실은 다들 걱정하는 게 침체가 오면 미국의 케이스가 대선 있는 해에 침체가 오면 항상 대통령이 바뀝니다.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 내년에 절대 침체가 오면 안 됩니다. 근데 또 거꾸로 그러면 트럼프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침체가 오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내년도가 상당히 연준 입장에서는 네. 올해까지 빨리 여기서 우리 잘했어 해놓고 내년도는 사실은 상당히 중립적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봐야 되는데, 박상현 전문위원님이 미국 연준이 미리 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보고서를 내셨는데 이거 FOMC 보고 내신 겁니까? 네. 와, 엄청 부지런하게 보고서는 또 쓰고 오셨네요. 네, 이것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12월 FOMC 회의 결과로 유동성 랠리가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좀 이런 부분 바탕으로 해서 한 말씀씩 들으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11월 달에도 사실은 우리가 뭐 에브리싱 랠리가 있었죠. 네. 중국 주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힘이 어디서 왔냐라는 부분은 뭐 금리 인하도 있지만 결국 유동성을 결국 자극한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앞으로 이제 이번 회의 결과에 주면 의미 자체는 결국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인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자금들 자체가 이제는 이제 고금리 쪽에서 좀 떠나서 좀 위험 자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유동성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한국입니다. 우리가 뭐 오늘 긍정적인 얘기를 뭐 미국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국내 오늘은 뭐 어느 정도는 뭐 반응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주가를 보게 되면 미국도 사상 최고치, 독일도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요. 일본도 사상 최고치인데 왜 우리나라만 못 따라가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전 개인적으로는 중국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여전히 그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뭐 각종 부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주가 자체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중국 리스크 이 부분 자체가 조금 뭐 연준은 하나 일단은 조금 해결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중국 리스크 자체가 조금 완화되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은 더 확실하게 드러나야 우리도 조금 강한 랠리에 좀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도 그렇고 2024년까지도 이 흐름은 좀 예. 당분간 이어갈 수 있겠고 중국 발목을 잡는 부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전문님. 유동성 랠리 가능성은 여전히 단기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실 11월부터가 유동성 랠리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먼저 많이 땡긴 감이 있어서 네.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연준이 어찌 보면은 연준 때문에 추가라도 올라간다기보다는 연준이 그 앞에 저희가 땡겼던 거를 사후 추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후에 올라갈 룸은 앞에서 땡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갈 룸이 좀 적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 충분히 크리스마스 랠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너무 이렇게 그 기대수준을 높게 가져갔다가는 나중에 또 낭패를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감안하면서 임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 오늘도 이른 아침 이렇게 나오셔서 FOMC에 대한 분석 정말 감사드리고요. 박상현 전문위원님의 보고서 미 연준이 미리 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저희가 또 자료실에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한화자산운용 송재견 전문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